축하합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방금 이 문장을 듣고 불쾌하셨나요?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나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성실함에 덫에 걸려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2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50%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무려 80%에 육박하죠. 이건 단순히 돈을 못 갚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젊고 싱싱한 엔진들이 시동도 걸기 전에 통째로 압류당하고 있다는 사망진단서입니다. 과거의 노숙자가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면 오늘날의 노숙자는 화려한 인스타그램 피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채광 좋은 카페에서 7,000원짜리 라떼를 마시며 웃고 있지만 테이블 및 손가락은 다음 달 카드 돌려막기 날짜를 계산하며 떨고 있죠. 저는 이런 분들을 금융 노숙자라고 부릅니다. 거처는 번듯한 원룸일지 몰라도 그들의 경제적 영혼은 이미 길거리에 나앉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있고 직장이 있는데 내가 무슨 노숙자냐고요? 천만에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내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 전부 은행의 이자로 상납되고 있다면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고용된 노예일 뿐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2030세대의 사연은 처참합니다. 50대 사업가처럼 수십억을 날린 게 아닙니다. 시작은 고작 1,5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빌린 그 돈이 단 2년 만에 7천만 원이라는 괴물로 자라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빚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복리라는 독을 뿜으며 몸집을 불리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이 괴물을 키운 원동력이 바로 성실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연체를 막으려 카드론을 받고 친구에게 빌려 이자를 메꾸는 그 눈물겨운 노력이 결국 파산이라는 낭떠러지로 본인을 밀어넣은 셈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을 뿐이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책임은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용 점수는 1점씩 깎여나가고 있고 당신의 젊음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은 이자라는 이름의 모래시계 속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성실한 상환 플랜이 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파멸의 공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가 인생의 기회라고 믿으며 무리하게 올라탔던 그 세 가지 파도가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잔혹한 실체를 바로 공개합니다.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세 가지 파도.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회라고 믿었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코인이라는 거대한 거품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한다는 공포 섞인 마케팅이 2030의 귀를 멀게 했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영끌에서 올라탄 상행선 열차는 어느덧 낭떠러지로 향하는 폭주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통계가 증명하듯 20대 투자자의 31%가 빚을 내어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중 4분의 1은 이미 원금의 30% 이상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내가 가진 돈의 30%가 아니라 빚까지 포함한 총 자산의 30%가 증발했다는 건 사실상 회생 불능의 치명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파도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17.3%가 코인 투자 실패를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비트코인으로 퇴사했다더라는 실체 없는 전설이 평범한 청년들을 도박판으로 불러들였죠. 24시간 멈추지 않는 거래소의 파란 불빛 아래서 청년들의 잠과 미래가 함께 타버렸습니다. 변동성이 자산의 미덕이라 믿었지만 하락장에서 그 변동성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1억이 될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1,000만 원의 빚만 남은 채 인생의 황금기 2년을 통째로 도둑맞은 꼴입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금리라는 쓰나미였습니다. 2%대 저금리 시절에 빌린 돈은 달콤한 사탕 같았을 겁니다. 월 이자 몇십만 원 정도야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라며 겁없이 빌린 수억 원의 대출금.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시장 금리가 7%를 넘어서는 순간 그 사탕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식도를 찔렀습니다. 이자가 3배로 뛰면 생활비는 3분의 1로 줄어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이 내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투자는 생존의 문제로 변질됩니다. 결국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고금리 카드론에 손을 대는,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비극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도는 단순히 돈만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라는 헛된 희망 고문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시장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이미 꺾였고 당신의 통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파산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키운 범인이 투자 실패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자산이라고 굳게 믿으며 샀던 어떤 화려한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신용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려 합니다. 명품 가방 속에 숨겨진 부채의 독리, 그 실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차피 나중에 팔면 돈이 돼. 이 치명적인 자기 최면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시계 구매를 자산 취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른바 샤테크, 롤테크라는 기만적인 신조어가 청년들의 지갑을 열게 했죠. 하지만 거품은 예외 없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명품 리셀 시장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산이라 믿었던 명품은 중고 시장에서 반값조차 건지기 힘든 비싼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어제는 나를 빛내주던 훈장이었는데 오늘은 내 신용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된 셈입니다. 더 비참한 건 이 정당화된 소비의 끝단입니다. 짝퉁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중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내가 큰맘 먹고 산 진품조차 저거 가짜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이파이프는 사라지고 부채만 남았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편의점에서 20일 행사 상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괴한 풍경. 이것이 오늘날 2030이 마주한 화려한 파산의 실체입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할부금 고지서는 매달 정확하게 날아옵니다. 물건은 낡아가는데 빚은 새 것처럼 생생하게 당신을 압박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물건은 결코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리스료와 할부금을 내며 유지하는 사치품은 당신의 미래를 미리 가불해서 쓰는 인생담보대출이나 다름없습니다. 겉모습은 상류층을 흉내내고 있지만 속은 골마 터져 당장 내일의 교통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 역설적인 빈곤은 단순한 과소비보다 훨씬 더 깊은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비싼 물건이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여러분은 지금 그 늪에 어디쯤 서 계신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품을 살 돈은 없어도 이상하게 배달 음식과 구독, 서비스 같은 소소한 지출은 도저히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한 보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작은 사치들이 사실은 거대하게 무너진 소득 구조의 균열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30의 절반에 가까운 플랫폼 노동자들과 프리랜서들이 왜 지금 집단적인 경제적 질식 상태에 빠졌는지 그 처참한 노동의 이면을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30세대의 소득은 지금 거대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호봉제로 따박따박 오르는 월급은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죠. 현재 청년층의 무려 42%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달, 디자인, 대행 서비스 등 내 몸 하나가 곧 자본인 직업들이죠.
코로나 시절엔 배달 수요가 폭발하며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경기 침체로 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빈도는 급감했고 시장에는 일하려는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소득이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내 소득은 고무줄처럼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은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겁니다. 수입이 좋을 때 겁없이 늘려놓은 대출 원리금과 각종 할부금은 매달 똑같이 혹은 금리 인상과 함께 더 무겁게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나가는 돈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형국이죠. 이 불균형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은 결국 돌려막기라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1,500만 원이라는 소박한 빚이 불과 2년 만에 7천만 원이라는 괴물이 되어 돌아오는 마법, 그 비극적인 연금술은 바로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상환 계획이 없는 대출은 미래의 나를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연 15%가 넘는 카드론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은 경제적 서행 차선에서 완전히 이탈해 전복사고를 기다리는 꼴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갚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은 냉혹한 데이터 앞에서 처참히 무너집니다. 노동의 가치가 부채의 증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성실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기괴한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월급만 많이 받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월 500만 원을 버는 소위 꿈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조차 1억 원의 부채를 지는 순간 사실상 파산 확정이나 다름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고소득자가 왜 빚이라는 감옥에서 평생 출소하지 못하는지 그 잔혹한 상환의 수학을 지금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월 500만 원은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숫자입니다. 그 정도만 벌면 1억 빚쯤이야 금방 갚겠지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15년 차 분석가로서 단언컨대 1억 원의 부채를 지는 순간 당신의 월 500만 원은 신기루로 변합니다. 숫자상의 수입은 달콤하지만 실제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생존 비용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1억 대출에 금리 6%를 적용해 원리금을 균등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매달 은행에 상납해야 하는 돈만 약 270만 원입니다. 세후 420만 원의 월급에서 이 돈을 빼면 당신에겐 단 150만 원이 남습니다. 1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식비조차 빠듯합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가족의 병원비 같은 인생의 변수 하나만 터져도 당신의 철저했던 상환 플랜은 그날로 즉시 붕괴됩니다. 단 3개월만 연체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용 점수는 150점 이상 수직 낙하하고 1금융권의 문은 영원히 닫힙니다. 결국 연 15%가 넘는 카드론과 제3금융권의 고금리 늪으로 발을 들이게 되죠. 1억은 갚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서서히 삶을 갉아먹는 유효기간 없는 경제적 징역형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더 잔인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1억 원의 부채를 가진 사람이 평범한 소득으로 빚을 완전히 청산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무려 23년 4개월입니다. 청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오로지 은행 이자를 갚는 데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40대, 50대가 되어 소득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까지 당신은 여전히 빚의 노예로 살고 있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실제로는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저당 잡는 가장 위험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1억 원의 부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파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빚과 함께 증발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빚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채권자로 만들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으로 유배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 처참한 고립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는 것은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빚이 정말 잔인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안전망인 인간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처음 500만 원이 부족할 때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을 겁니다. 정말 미안한데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는 말과 함께요. 친구는 당신을 믿고 선뜻 돈을 내주었겠죠.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고 통장 잔고가 여전히 0원일 때 당신은 친구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미안함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결국 회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신뢰라는 단어 자체를 압류당한 겁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고 형제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순간 사랑하던 가족은 무서운 채권자로 변질됩니다. 명절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거실은 차가운 독촉의 현장이 되고 당신은 집안의 골칫덩이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이 됩니다. 변호사는 현장에서 수많은 파산자를 보며 말합니다. 사람이 삶의 이유를 못 찾으면 회생조차 포기하고 그냥 자빠져 버린다라고요. 금융을 잃고 신용을 잃고 이제는 친구와 가족마저 잃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으로 유배됩니다. 누구에게도 속사정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을 반기지 않는 고립된 상태. 이 정신적인 파산은 통장의 파산보다 수만 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려 해도 돌아갈 곳이 없고 응원해줄 사람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일어서겠습니까? 빚은 그렇게 당신의 영혼부터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청년들을 바라보는 국가는 왜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너그러운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빌린 돈이니 내가 책임져라라고 차갑게 외면하는 게 정의로워 보이는데 왜 법원은 2030세대에게 유독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국가 생존을 위한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경제적 계산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실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빌린 돈이니 내가 책임져라. 도덕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지금 도덕책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라는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미래인 2030세대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경제활동에서 영원히 이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히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마비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려 음지로 숨어들고 노숙자가 되어 복지 비용만 축내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 국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2030세대에게 유독 너그러운 회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들이 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월급을 받아 소비를 하고 당당히 세금을 내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청년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그 청년이 평생 경제적 불능 상태로 남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법원이 내미는 손길은 결코 자비나 선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가장 젊은 엔진들을 수리해서 다시 돌리려는 냉혹하고도 정교한 심폐소생술입니다. 비난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회생 제도를 통해 재기한 청년들이 다시 결혼을 꿈꾸고 가정을 꾸리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합류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압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는 것보다
제도적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더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파산자를 환영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복시키려는 진짜 경제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제도가 무조건적인 탕감이나 공짜 점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게 비겁한 도망일까요?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파괴하고 있는 당신에게 15년 차 분석가로서 마지막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려 합니다. 1억 원이라는 빚보다 훨씬 더 비싼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지. 그 결론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숭고하고 고결한 일입니다. 하지만 15년 차 분석가로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그 성실함이 오히려 한 사람의 생명력과 미래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매달 이자를 내기 위해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며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당신의 젊음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은 단 1초의 유예도 없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성실함의 끝에 정말 빛이 보이나요? 아니면 더 깊고 어두운 낭떠러지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개인회생은 빚을 안 갚고 도망치는 비겁한 꼼수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의 굴레를 잠시 멈추고 내 소득 범위 안에서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가장 합리적인 재기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금의 85%를 탕감받기도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의뢰인은 원금을 100% 다 갚으면서도 이 제도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숨막히는 이자의 독촉에서 벗어나 정해진 금액을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며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책임지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고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1억 원이라는 숫자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기엔 당신의 존재가 너무도 아깝습니다. 회생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일 다시 제대로 걷기 위해 진흙탕에 빠진 운동화 끈을 단단히 다시 묶는 시간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이 안전망은 당신이 완전히 추락하기 전에 붙잡으라고 설치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라는 자책은 접어두고 이제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일어설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1억 원보다, 아니 그 어떤 숫자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귀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당신의 막막한 밤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무너진 채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터에서 웃고, 다시 가족과 식사하며, 다시 미래를 꿈꾸는 당신의 모습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패자 부활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